살살.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홈 레코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번 1화를 녹음하고 제가 여러 번 다시 들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좀 거슬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텐션이 굉장히 높다.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높은 텐션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뭔가 서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거슬렸고요. 두 번째로 거슬렸던 건 약간의 잡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에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17만 원짜리 매우 비싼 녹음기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홈 레코딩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가벽이 잘 되어 있어서 울림이 없는 어떤 벽과 목소리가 조금 더 질이 높게 녹음될 수 있는 녹음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도 사실 오디오 레코딩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요즘 대여해주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를 또 빌려서 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잡음들에서 좀 거슬렸던 게 약간의 울림이었다 보니까 저번 화를 녹음했을 때는 안방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이 안방에는 생각보다 사물이랄 게 거의 없어요. 의자와 책상 그리고 침대 정도가 다이다 보니까 뭔가 공간들이 텅 비어 있어서 이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녹음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거실은 아무래도 창문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긴 한데도 어떤 바깥 소음들, 오토바이 소리와 구급차 소리 그런 것들이 계속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계속 들리다 보니까 또 안방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우선 저번 화를 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어플에서도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플레이를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요일마다 제 팟캐스트를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은 지금 화요일 오전은 아니구나. 지금 막 오후로 넘어간 오후 12시 16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계획한 바에 의하면 수요일에 녹음을 맞춰놓고 목요일에 편집을 시작해서 후딱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이 이번에 현충일이더라고요. 현충일에는 좀 온전한 휴식을 갖고 싶기도 했고 좀 놀고 싶기도 해서 어디로 놀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쉬고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을 좀 빈 공간 여백으로 남겨두기 위해 내일까지 편집을 해놓고 미리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을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주에 살살 살기라고 하는 실천을 하셨나요? 우선 저는 약간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살살 살기라고 하는 건 일단 개념이 너무 넓기도 하고 이 실천이라는 게 매 순간 가능한 게 아니라 되게 일상에 되게 짬이 나는 순간들 뭐 예를 들면 1시간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되게 바쁘게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밥은 팀원들이랑 먹는 대신 나 혼자 여유 시간을 갖고 도시락 싸온 것을 먹으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뭐 그런 순간도 살살 살기의 실천을 하는 순간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퇴근을 하고 나서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하철역 뭐 한두 정거장을 조금 더 걸으면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혹은 보고 싶은 영화가 없어도 일단 그냥 영화관에 가서 한번 그냥 가보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그냥 충동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약간이라도 이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하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만의 자유시간을 갖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만 바쁘게만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쁠수록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무 바쁘기만 해서 어느 한쪽으로 매몰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행동이 고정되지 않도록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매일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 살살 살기 실천을 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되게 거창한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에 나에게 약간의 쉼이라도 약간의 브레이크라도 걸어주었는가? 그런 물음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면 정신 차리고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저 멀리서부터 정말 열심히 성실히 뛰어왔어. 근데 결승선은 뭐랄까 조금 더 멀어지는 기분? 결승선은 점점 더 안 보이는 기분? 다시 말해 내가 거꾸로 지금 뛰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사실 달리는 건 좋죠. 일상에서 열심히 살고 달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바쁘게 좀 목표 지향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돌아보는 것도 그리고 내가 뛰어온 자리가 어디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에도 살살 살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그닥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저의 이 팟캐스트 첫 에피소드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곧바로 든 생각은 진짜 망했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1순위로 느낀 감정은 절망감.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천직이고 적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장원영 같은 사람들? 뭐 그 밖에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글로 쓰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일이 잘 안 맞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하고 나면 막 알러지가 올라오듯이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 말을 듣고 글을 보는 사람들, 그 대상들을 의식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너무 얄팍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 말을 누가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가? 나는 경험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린데 이런 젊은 여성인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괜찮나? 이렇게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계속 살살 살기 에피소드를 올린 뒤로 그런 부끄러움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목소리인가? 너무 낡은 주장인 건 아닌가? 살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 이야기가 너무 쓸모없고 우스우면 어쩌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우스워질 용기가 없는가 봐요. 이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스워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좀 덜한 거예요. 옛날에 이 장도연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직업인 개그맨인데 웃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막 치고 빠지고 이래야 되니까 유머를 쳤는데 이게 안 웃겼으면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까먹고 바로 다음 걸 또 치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워도 그걸 그냥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용기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에서든 저는 좀 언제든 좀 옳게 보이고 싶고 적절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스워지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거는 그냥 올렸을 때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스트레스가 큰 게 사실은 인스타그램 업로드거든요.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면대면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내가 뭔가를 업로드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한 맥락을 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오해가 좀 덜 생기는데 인스타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짤막한 글이고 저는 그리고 롱폼의 글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다 롱폼의 글이다 보니까 이 맥락을 추려서 짧게 뭔가 사진과 곁들여서 올린다라는 게 이 맛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나의 TMI, 그러니까 남들이 알 필요 없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불특정 다수에게 이걸 하는 거, 그게 되게 부끄러워요. 이 말은 왜 했지? 진짜 왜 이런 문장을 썼지? 그냥 왜 이런 사진을 올렸지? 무슨 감성이지? 뭐 어떤 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나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근데도 인스타그램은 왜 하냐 하면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은 그것과 약간 맥락이 좀 다른 거예요. 나를 아카이빙 하는 것에 그 용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걸 기록하는 데 용도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큰 용도가 어떻게 보면 자랑질인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중에서는 나의 원래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이런 일들을 버리고 잘 수행하고 있어. 나 이런 일잘러야. 이런 걸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다 게시물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브랜딩, 아카이빙, 사실 그거보다 자랑질에 조금 더 가깝고 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말로는 이거 아카이빙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실상 마음속에는 이 자랑질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저는 그럴 만큼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셀럽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긴 한데 뭔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망신을 당하고 막 매장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미리 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뭔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채널을 하나 더 늘렸다는 거.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감정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살살 살기라고 하는 저의 가치관, 저의 목표죠. 그런 삶을 몸소 체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저를 더 억압하게 될까봐 사실 그것도 첫 화를 올려놓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당장 2화, 3화에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나 매주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막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내가 인터뷰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이한 게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막 지르는 거야. 목요일마다 한 편씩 팟캐스트 올릴게요. 이렇게 질러요. 그런 다음에 뒤에 걱정이 들이닥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일단 질러놓고 본격적으로 딱 자리 깔고 앉아서 시작하면서 걱정도 막 극대화돼서 시작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좋다면 좋은 걸까? 걱정이 많지만 일을 벌릴 수 있다는 건 좋다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불안을 안고 그 불안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살았기 때문에 살살 살지 못했어요. 머리가 복잡하면 다른 것들로부터 이제 시선이 가질 않거든요. 내 마음 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사는 게 잘 안 돼요.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뭐 팟캐스트 대본을 쓴다 할까? 팟캐스트 기획을 고민한다 할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감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는 제가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요즘에 두산 아트센터라고 하는 종로 5가에 있는 굉장히 멋진
공간이 있어요. 강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뮤지컬은 안 하는가? 전시도 하고 뭐 그런 되게 열려있는 학습 공간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월부터 7월까지 공연 같은 느낌의 강연을 하거든요. 그 강연의 사회자분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연은 공연의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테네 신전 같은 느낌의 되게 2층짜리로 되어 있는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진짜 무슨 아테네 신전 같은 그렇게 다 같이 토론하는 느낌의 그런 굉장히 거대한 60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그런 강연장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강연자님께서 강연을 하는 그런 풍경이에요. 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8개의 강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정희진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왔어요. 이 8번의 강연은 모두 다 다른 주제로 다른 강사님들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물권에 대한 주제로 한 변호사님께서 나와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길로 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강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자제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튼 당시에 제가 강연을 딱 듣고 든 생각이 내가 이런 자리에 계속 오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생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받으러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소외감이랄지 외로움, 우울감, 뭐 불안감 그런 감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런 걸 느낄 때 딱 그 공간 안에서 안정감이 들고 편안하잖아요. 정희진 쌤께서는 이제 페미니즘 강연을 하러 가셨을 때 페미니즘 강연에 온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부흥회 같은 분위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처럼 그 사람들의 페미니스트로서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화와 안도가 있으니까 정말 그 종교에 귀의한 것처럼 페미니즘에 귀의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도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배움 앞에서 뭔가를 배웠다라기보다는 어떤 나의 사건, 특정 경험과 사건에 대해서 강사님의 공통 감각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안도하는 거가 저에게는 꽤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순간만큼은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연에 같이 가기로 한 동행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이유들로 제가 혼자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혼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쉼을 선물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종로 5가에서 종로 3가까지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면서 조용히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순간이 참 평화롭게 기억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뭐 노래도 듣지 않고 팟캐스트도 듣지 않고 오로지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으면서 걸었던 그 길 그런 것은 쉽게 올 수 없는 평화니까요. 저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기도 하고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되게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다만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든 그 관계 안에서 감정 소모가 작게든 크게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약간 어색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나면 인사는 어떤 표정으로 지으면 좋을까? 나만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이 점점 사회성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 소모가 어떻게든 좀 작게든 크게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혼자가 되면은 완전한 진공 상태에 속해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되게 편안하고 완전히 쉴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정희진 쌤의 강연에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하는 인생의 해방, 삶의 해방이 있을 줄 알아서 일단 페미니즘을 만나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여기에 해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스로는 불교에 가요. 불교에 귀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없으니까 막 인도에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방될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쇼를 하다가 결국에는 해방이 없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완전한 상태는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잠깐이라도 나의 어떤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바쁨. 사실 바쁘면 머릿속이 새까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틈구멍도 없어서 전 오히려 그 순간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새까매진 상태, 바쁘거나 혹은 두렵고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잠깐이라도 평온한 이 상태가 저는 그냥 해방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잠깐이 땅에 발붙이고 선 곳에서의 해방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해방의 조건들과 태도들 같은 걸 수집해 다니는 것이 이 살살살기 운동본부의 임무, 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튼 저는 오늘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이렇게 2회차를 녹음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주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 인생의 첫 성취, 첫 실패, 그리고 첫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게 뭐였냐 하면은 소설 쓰기였습니다. 저에게 소설 쓰기는 내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 것이었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희망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장르이고 더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오만함을 좀 고이 접어두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설 쓰기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난 건 생각보다 꽤 늦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1월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5살인 지금까지 제가 소설을 쓰고 있고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6년 가까이 제가 소설을 만나고 쓰고 있네요. 우선은 제가 어떻게 소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저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동네에서 저희 집과 매우 가까운 동네에서 초등학교와도 또 가까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 포지션은 되게 애매했어요. 공부를 애매하게 잘 하는 애? 그냥 반에서 5등, 전교에서 50등 그 정도 안에 드는 애? 5등 아닌가? 한 3등?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애매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땐 다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고 특별해질 거야.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되게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학교 근처에 있는 곳으로 다녔는데 한 남학생 친구와 함께 다녔었고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와 그냥 노닥거리는 게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친구와 즐겁게 노닥거리고 선생님한테 매일 꾸중 듣고 막 숙제 베껴하고 막 숙제 반반씩 나눠서 하고 공부를 되게 싫어했는데도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건 싫기 때문에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해도 되는 게 그래도 성적이 나는 게 중학생 시절이잖아요.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데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그 모범생의 기질을 타고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보다는 내가 그냥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냥 진짜 못났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좀 학대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내가 아직은 특별하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제가 동네에서 좀 그 남양주시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이름은 이름하야 동화고등학교.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 딱 깃들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떤 경쟁의 온상, 경쟁의 축소판 그런 학교였고 그 학교가 거의 지금 한 60년 된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언덕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
학교가 멋지게 들어서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건축가분께서 그 학교에 3학년 건물을 지어주시기도 했었는데 학교가 되게 크고 멋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서로 다 다른 건물을 쓸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컸고 수용 인원이 많았고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막 아주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있다라기보다는 서울대에 한 매년 5명 정도 보내는 그런 학교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왕복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힘겹게 다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공부 잘하는 학교에는 아침 자습 시간이 있잖아요. 8시인가 7시 반까지 무조건 학교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쯤에는 무조건 출발을 해서 갔었던 말도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은 한 반에서 9등쯤? 등급으로 치면은 한 3, 4등급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낭패감도 있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래도 계속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나는 좋은 대학 갈 거야. 애매하게라도 좋은 대학은 가겠지? 이렇게 어디서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사실 이 학교에서 3, 4등급 정도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어중간하게 걸쳐서 가는 정도의 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 관계가 좀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친구들하고 트러블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기도 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뭐냐? 이런 절망감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좀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K라고 할게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한 학년에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만 모아서 심화반이라고 하는 거를 열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무슨 자습실을 내주고 공부 자석을 제공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심화반 친구들은 스카이에 잘들 갔어요. 어찌나 부럽던지 아무튼 이 시스템이 참 웃기기도 하죠. 심화반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도. 심화반에 있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같은 반이었고 제가 좀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100일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 100일장이 11월마다 지금도 매년 열리고 있네요. 아무튼 그때가 11월이었죠. 제가 소설을 만났을 그때. 대충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제가 성균관대 100일장을 11월에 나가게 됩니다. 그 친구, 심화반 그 친구, K 친구 말고도 여러 명이서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 뭔가 됐다 싶은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시제가 뭐가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냥 됐다 이렇게 싶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감각이 내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한 20명 안에 들었나? 4등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그거는 너무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같이 간 친구들은 아무도 그 상을 못 받았는데 저는 그걸 받았고 처음 느꼈던 감정은 내가 이겼다. 이거였어요. 좀 무섭지 않나요? 내가 이겼어. 내가 쟤들을 이겼어. 그 환호, 그 성취감 같은 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였나? 이제 사회과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또 꽤 좋아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사회과에서 하는 논술 시험을 본 게 있었나 봐요. 수행평가였는지 뭔지. 그거를 선생님께서 딱 읽어보시고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유진아, 너는 나중에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해서 살겠구나. 이런 막 벅차오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입으로 얘기를 해도 되게 벅차오르는데 너는 나중에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살겠구나. 이 말이 어찌나 막 벅차오르고 기쁘던지 그때 그 감정을 저는 또 잊지를 못하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균관대 100일장에 갔을 때 받았던 어떤 팜플렛, 입시 학원들에서 저에게 줬던 그 팜플렛, 이 꾸깃꾸깃하게 가방 안에 접혀 들어가 있던 그 팜플렛, 그것을 이제 펼쳐보면서 이 두 사건이 어떤 계시가 되면서 제 삶을 글을 쓰는 삶 쪽으로 점점 움직여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 결심이 딱 서면은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나 글 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한번 딱 쓰고 나니까 그 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해야 되겠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고등학교 2학년 11월은 이제 겨울방학이고 이제 진짜 열심히 남은 스포트를 올려서 수능 공부해야 되고 수시 챙겨야 되고 그런 시기예요. 자소서 써야 되고 내가 성적이 좀 안 되면 논술을 들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모든 게 좀 끝나버린 시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수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이미 4등급 다 찍혀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제 대학 선이 좀 그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이미 내 선이 좀 그어지고 확정이 난 것 같은 그 시기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돌파구 같은 것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되게 평범하고 재능도 없고 공부에도 그런 내가 좀 튀어 보일 수 있는 기회, 뭐라도 되어볼 수 있는 기회가 글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예창작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아보기 시작할 때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고3이라고 하는 공간, 고등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경쟁사회의 축소판 그 자체잖아요. 입시 경쟁은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보다도 가장 심화되어 있고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문예창작 학원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이 어떤 보편적인 남들이 다 하는 그 고3들의 입시 경쟁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거 진짜 괴로웠는데 잘 됐다. 그 안도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하나의 회피였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글쓰기라면 그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회피였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나? 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그리고 문예창작 학원을 알아보면서 제가 목표로 잡아왔던 곳들은 문학으로 예술로 유명한 대학교에 가자 였어요. 한예종, 뭐 서울예대 이런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는데 한예종, 서울예대 이거 쉽게 간 학교들이 아닙니다. 우선 한예종 서사창작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떠냐면 좀 TMI일 수도 있긴 한데 들어주세요. 재밌잖아요. 남의 얘기. 한예종에서 자체 개발한 언어 능력 평가를 봐야 돼요. 또 다른 학과는 무슨 영어 능력 평가까지 봐야 되거든요. 수능 이외로 제가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7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그 글쓰기로 또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죠. 서울예대는 내신을 10% 보고 실기를 90% 봐요. 몰리는 사람들이 60대 1 경쟁률로 몰리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사람 막 바글바글 거기다 쏟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 고등학교 3학년만 그 글쓰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생에 매우 농익은 30대, 20대, 뭐 대학 졸업한 저 같은 사람들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여전히 이 문예창작 입시판 안에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이제 또 다른 매우 큰 잡 중에 하나가 문예창작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외를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저의 굉장히 큰 잡이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일이랍니다. 아무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안다라는 거.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데 내가 어차피 못 갈 것 같아. 이미 선이 딱 그어졌어. 나는 3등급이야. 그니까 이런 탑을 가자. 문학으로 탑에 가자. 예술로 탑에 가자. 몰랐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그렇게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어떤 보편적인 경쟁, 보편적인 이 등급 나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로 해피했던 것 같아요. 그 결정을 한 내가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고 남들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우리 반 애들과는
이 지금 학교 애들과는 달라. 누구보다도 우월해. 내가 먼저 막 꿈을 찾았어.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수단, 도구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막 내가 꿈을 찾았고 내가 미래에 어떤 성취해야 될 곳을 향해서 한 발짝 남들보다 앞서갔고 야 너네는 공부만 하지? 나는 내 삶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어떤 우월감과 그런 게 있었고 저 사람들은 내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쟁 상대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좀 더 순수하게 이 친구들을 순수하게 내 친구로 좀 대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이 문예창작학원에선 어떻게 보면 가장 피크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11월부터 그 고민을 하다가 1월에 이 문예창작학원 겨울 방학 데뷔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학 입시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판 안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고3의 겨울방학 시기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막 이 시기에 무슨 갇혀있는 절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엄마의 성화에 못 입어가지고 무슨 기숙학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막 피가 터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 이미 문학으로 대학에 갈 애들이 정해져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1월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보통 문학으로 대학에 갈 친구들은 고양예고, 안양예고 이런데 이제 문학 반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도 예술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글에 진심인 친구들도 있고 글로 대학에 가려고 목숨을 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100일장에 막 다니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준비된 친구들이 막 상을 싹 휩쓰는 거죠. 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도 학원을 오래 다닌 시를 쓰는 친구도 있고 소설 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원을 오래 다닌 친구는 그 당시에 한 3년째 학원에 다닌 친구도 있을 정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어요.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계에 제가 겁도 없이 발을 들이민 거죠. 제가 이 모든 맥락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남양주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학원은 교대역에 있었고 그 교대역 제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에 그 학원에 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왕복 4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야 돼요. 학원이 끝나면은 막 6시고 이래서 진짜 막 지옥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비도 못해도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는 됐을 거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막 문학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표현하시지 않았거든요. 너는 잘하겠지 막 이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런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 그런 신뢰를 해주셨다는 게 제가 딸이 있고 그 딸이 저처럼 한다고 했으면 저는 절대 허락을 못할 일이라서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들 하시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좀 가만히 지켜봐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뭐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또 되게 큰 힘이 저에게는 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반대만 안 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만으로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제가 당시 배웠던 것은 글의 기본기겠죠? 뭐 어떤 소설 속 내용을 이어서 써본다라거나 아니면 문장을 단순히 공부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나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아니면 시장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나의 엄마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거, 그런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물을 묘사하는 그런 기본기를 주로 배웠어요. 학원에 다녔을 때 그 당시에 쌤은 학원 원장쌤이었는데 시로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활동하는 쌤이었고 뭐랄까 그분은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가부장적이고 약간 뒤틀린 그런 가치관을 많이 지닌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의 말을 저는 되게 맹목적으로 신봉했어요. 뭐 이를테면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일 다 끝내고 나서 하루의 유일한 낙이 드라마인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말 같은 것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이런 순수문화 사이의 차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이의 틈을 좁힐 생각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문학의 길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니까요. 이게 보통은 고3이라는 청소년 시기에 어른들의 말을 신봉하고 단순 신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뭔가 강렬하게 신봉을 했달까?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모범생적이었기 때문에. 그치만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맹목적인 신봉이나 신뢰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나 아빠에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만 유난히 그랬던 것은 왜인지 잘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첫 글쓰기 선생님이시고 내가 글로 가는 문을 저 사람이 열어줄 거야,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분이 강의를 되게 짧게 하셨거든요. 한 30분? 그럼 그 강의에 있는 모든 말들을 종이에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했던 말들이 되게 쓸데없는 그런 소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이거 쓸데없어,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되게 별로야,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막 전부 다 받아 적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믿음, 한 어른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다. 너는 이렇게만 하면은 대학 합격해.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신봉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계속 신뢰를 심어줬던 것은 1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3년 동안 질질 끄는 애들도 있는데 1년이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마 그분의 그런 어떤 저에게 심어줬던 그 신뢰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 못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로 참 제가 그분의 어떤 공간 안으로 확 이입을 해서 들어갔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맨 앞자리에서 맨날 수업한 내용 필기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쑥쑥 늘었어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사실 초반에 어떤 글쓰기의 기본 베이스 실력이 느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기본 베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필사 많이 하고 외울 수도 있겠죠. 영어 스피킹 하듯이. 저는 당시에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그걸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정말 매일매일 썼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 번호를 매겼거든요.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입시가 다 끝났을 때 제 글의 번호가 380번인가? 그랬어요. 다시 말해 저는 1월에 시작했고 입시는 11월에 끝났는데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언제는 2편의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당시에 정말 처음으로 그 터널 비전 같은 걸 정말 처음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딱 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 다른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건 전혀 안 보이고 글밖에 안 보였고 도서관에 매일 처박혀서 글 읽고 글 쓰고 글 생각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삶에. 그렇게 어떤 거 하나에 몰두해본 경험이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없었어요. 맨날 이리저리 한눈 팔고 어떻게 놀러 갈 생각하고 누구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이런 기억밖에 없지. 저는 계속 한눈을 팔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는. 근데 글쓰기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몰두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 1년을 제외하고 사실 그 뒤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거밖에 안 보이고 그 생각밖에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소소한 성취들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 반에 학생들이 11명 정도가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과제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글을 들고 가면은 쌤이 막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글은 좋다라고 하면 막 동그라미를 쳐주거나 세모표시는 약간 미완이지만 좋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나 세모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런 글들은, 좋은 글들은 프린트를 해서 애들을 싹 다 나눠주거든요. 11명 애들을. 그리고 같이 첨삭을 해주고 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11명들 앞에서 내 글이 보여지는 경험, 그리고 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인정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내 글이 뽑히지 않으면 되게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칭찬받는 날이 오면은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내 서서 가도 하나도 안 힘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는 재능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믿었어요.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거보다는 그냥 말 잘 듣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모범생 기질이 저를 잘 쓰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성취와 그리고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이게 저를 계속 쓰게 하고, 그러니까 쓰게 하니까 남들보다 당연히 같이 시작한 사람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저는 당시에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정말 굳게 믿었고,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참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그렇게 글쓰기 기본기를 쌓고 글을 열심히 쓴 다음에는 막 세상으로 막 그 원장쌤이 우리를 내보내듯이 방생되듯이 3월 딱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3월 1일 딱 이때부터 온갖 지역에서 하는 100일장들에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처음 갔던 100일장이 아직도 참 기억이 나요. 그게 보령에서 했던 100일장이었나? 아무튼 어떤 절 같은 데서 했던 100일장인데 글 쓰고 밥만 먹고 바로 올라오는 그 삶이 일단 그 금전적인 부담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머니가 또 대단하시죠. 이제 배운 것들을 막 써먹으면서 다녔는데 그닥 성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4등 같은 거는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1, 2, 3등은 못해도 4등, 장려상. 근데 당시에 같은 반에 이제 고3이 되고 같이 시작한 그 11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상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저만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우월감이라는 거를 되게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리고 그 우월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선생님을 믿었죠. 선생님 말을 잘 들었고, 그의 방식이 옳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 글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낡은 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려고 하는 글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은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한 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00일장식 글이라고 하는 그 규격이 있었던 것이고 그 규격을 선생님은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방식을 잘 따라가면 그 말을 잘 듣고 그 핵심을 간파하면 그런 글을 쓰고 나서 100일장에서 상을 받기도 하니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글이 막 어렵다고 막 한탄하는 그 같은 반의 친구들을 보면서 너네 진짜 바보 아니냐. 그냥 쌤 말만 잘 들으면은 우리 열심히만 하면은 니네가 열심히 쓰면 다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되게 우월한 어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감각을 계속 느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에 제가 처음 자신감을 채웠던 게 글쓰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첫 경험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번 비교로 자신감을 채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전히 어른이 된 지금의 저도 나름대로 성숙해진 지금의 저도 그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상대와 나를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내가 더 나아 이러면서 어떤 만족감을 채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참 못났죠? 네. 그리고 그 무렵에 이렇게 3월, 4월, 5월 100일장을 다니면서 바쁘게 살던 그 무렵에 되게 바빴을 것 같지 않나요? 평일에는 화, 목에 무조건 학원 가야 되고 주말에는 한 격주로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100일장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를 통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빴고 공부를 할 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의 그 시간을 원래는 되게 대충 썼거든요. 아침 자습 시간에도 막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하고 앉아있고 대충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쓰기라고 하는 나에게 온전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충전해주는 소재 그런 행위가 나타나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자습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뭐 쉬는 시간 되게 쪼개서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를 막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가 처음 걸렸던 병이 바로 이 병인데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병인데 제가 이름을 붙인 병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팟캐스트도 만드는데 유튜브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잘 살고도 싶고 살살도 살고 싶고 이렇게 아무것도 포기를 하지 못하는 이 병이 그때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내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내신이라든지 글쓰기, 뭐 수행평가, 수능 다 놓치고 싶지가 않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왜 그런가 내가 그 마음을 좀 이제 와서라도 좀 깊이 들여다보자 하면은 제가 그 학원에서 느꼈던 그 우월감 있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가는 그 경쟁심? 그런 그 느낌이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1등을 하는, 위에 서는 그런 느낌이 좋았는지 학교에서도 좀 그러고 싶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집안에 가만히 있는 할 일이 없는 날에는 우체국 나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뭐 빨래 맡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집 앞인데도. 근데 보통 바쁜 날에는 빨래나 우체국 가는 거 되게 사소한 일인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을 때 공부는 되게 싫은 일이었는데 오히려 할 일이 많을 때의 공부는 부가적이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을 쏟을 만한 그런 일이 되었던 건지 뭔지 그렇습니다. 진짜 따지고 보면은 제가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글도 써봤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거랑 글 쓰는 건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글쓰기라기보다는 입시 글쓰기라고 붙여야 되겠죠. 입시 글쓰기. 결국에 예술계 입시도 똑같아요. 입시예요. 경쟁이고 오히려 예체능 입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목할 건 그냥 입시거든요. 예술보다는 오히려 사교육 그리고 경쟁 과열 이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즉 성실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 여기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그 계급과 계층의 문제, 뭐 학습의 습관화의 문제, 선생님과 유대를 쌓고 어른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글쓰기의 천재야. 이렇게 믿었던 제가 참 우습죠. 당시에 제가 문예창작 입시를 했을 때 그 학교의 순위들이 마치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막 이런 것들처럼 순위들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서울예대나 뭐 한예종 이런 데는 예대들 중에 이제 참 좋은 대학교다라고 해서 예외로 쳐준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 문예창작 입시로 입학할 수 있는 서울 4년제 대학교 중에서도 이제 좋은 대학교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유명했던 건 명지대학교였거든요. 그 명지대학교의 교수님이 편혜영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유명하신 소설가 분께서 교수님이셔서 또 유명하고 이름도 문예창작학과고 많은 소설가들을 또 배출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들, 특히 소설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들 갔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높은 학교,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입시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를 따져보면 경희대학교 국문과였던 거예요. 그 학교의 국문과에서는 소설 2명, 시 2명의 특기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이 특기자 전형은 2019년, 즉 제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가 마지막으로 모집하는 거였고 그 다음 해에는 이 특기자 전형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 다녔을 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경희대 국문과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경희대 국문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너희들이 그 학교에 내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 뭐 황순원 선생님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무슨 경희대학교 교수님들 얘기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갈 수 있을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내면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예창작 학과에 가려고 하는 그 입시생들이 한 해에 고3 학생들만 해도 300명? 400명이 훌쩍 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4분의 1 가까이는 예고를 다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많이 상을 휩쓸어 가기도 했고
이들 중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글을 쓴 친구도 있으니까 글을 쉬지 않고 썩 써왔고,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슬럼프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100일장을 학교에서 단체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미 실적을 많이 쌓아왔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경희대학교를 가겠어? 사실 말이 안 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갈 수 있다라는 또 묘한 어떤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행복한 시기, 7월부터 11월까지가 참 제 인생의 황금기. 2018년 7월부터 그 12월 이 시기가 되게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3월부터 6월까지도 100일장에 많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을 뭐 4등 정도는 탔는데 크게 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7월에 한 대학에서 하는 100일장에서 1등 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1등 상이 있으면 이 실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등을 하게 되고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실적이 되게 없었는데 내가 가능성이 열렸다? 내가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커요. 그 심사위원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그들의 감성과 내 글의 감성이 맞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왔다면 내 글이 안 뽑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시공간에서의 이 모든 운이 나에게 따라줬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일장에서 상도 받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7월부터 이거 하나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빵빠레가 터지듯이 학원에서도 제 글이 우수작으로 많이 성정이 되었고 100일장에 가는 족족 상을 되게 많이 쓸어 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는 그냥 쌤 말 잘 들은 거? 행운이 나에게 주어진 거? 이 정도인데 내가 과분히 되게 많은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도 막 같이 올라가면서 내가 되게 잘났다. 나는 글쓰기 천재다. 막 점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제 삶을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썼던 소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낡았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해서 그 문학 특기자로 또 온 이 전전해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예창작 입시생들만 모여있는 그런 문학 동아리 같은 게 대학에 있었고 설립이 되어 있었고, 저 거기서 이제 처음 글을 보여주는 광경이니까 되게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고 갔던 글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잘 썼다, 굉장히 잘 썼다 생각했던 글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친구가 굉장히 페미니즘적으로 이 글을 읽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글에는 지금 여자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성녀와 창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죠. 사실 그 친구의 워딩도 굉장히 잘못되긴 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왜냐면 저에게 큰 좌절감과 좀 쪽팔림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글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이 참 별로다, 굉장히 조신한 여자, 아니면 굉장히 뭔가 섹시함을 표출하는 여자를 썼구나. 저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입되어 왔던 그 원장 선생님의 시선, 원장 선생님의 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해 왔기 때문에 내 글이 이렇겠지? 어떻게 보면 그 원장쌤이 쓴 글이었던 거죠. 그 원장쌤이 낳은 자식이 저고 제가 낳은 자식이 또 이것이고, 그것을 대물림해서 물려받아 와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수치스럽고 쪽팔렸고, 또 한 가지 들었던 말은 이 글 되게 노란장판 감성이다. 이 단어도 되게 충격적인데 노란장판 감성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낡은 글이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다시 보면 자명한 사실이에요. 심사위원들은, 그리고 교수들은 나이가 있고 기득권이고 대체로 남성이고 대체로 어떤 기존의 세계관을 답습하신 인물들이잖아요. 뭐 누가 페미니즘적으로 글을 읽겠어요. 그리고 12월이 되었고 저는 경희대학교 국문과 소설 특기자 중 2명 중에 1명으로 아무튼 당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문학 특기자들 중에 내가 1등을 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웃기고 이상하긴 한데 입시를 준비하던 그 3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1등을 했다. 내가 제일 잘났다. 막 이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공부만 계속했다면 3, 4등급 정도의 학생부로 내가 경희대에 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넘볼 수 없는 학교였던 것 같고 문창과 실기를 보는 대학 중에 좀 최고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 자체의 명성보다 제가 훨씬 그 학교를 좋게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합격증, 대학 합격증을 딱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에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정정당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국문과 실기 전형에다가 원서를 냈었고 2차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2차에 올랐던 친구들도 20명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2명 안에 들었다?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다시 없는 경험, 다시 없는 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몰빵했구나. 여기에 7월부터 12월 이 사이 안에 내 삶의 운을 다 몰빵해버렸구나. 이후에 내 삶은 어떡하지? 이후에 내 삶에 이런 운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안고 20살이 됐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 1등은 그 대학에 정확하게는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1등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가 계속 소설가로서 혹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1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세웠던 것 같아요, 목표를. 여기서 말하는 1등의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막연한데 그 정확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소설가로 등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책을 내고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도 다녀야 하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소설가의 삶을 명확하게 제가 상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대학 하나, 단지 대학에 입학하는 그 50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것 이상의 500대 1 가까이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등의 기준이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참 이상하죠. 뭐 아무튼 누가 1등의 기준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1등의 삶을 살겠다? 그냥 그런 다짐을 또 한 거죠. 왜냐면 그 성취감,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했고 주위에서 날 떠받들어 줬고 난 대단한 사람이 쉽게 됐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저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절망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일단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문예창작학회라는 것을 국문과에 있는 문예창작학회를 들어가는데 제가 19학번인데요. 18학번, 17학번, 16학번, 15학번에 그 과거에 글쓰기로 1등을 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듯이 그 사람들도 이 무한 경쟁을 뚫고 1등으로 문예창작 입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글을 잘 쓰죠. 정말 잘 쓰는데도 등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등단을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대학생이 된 뒤로는 잠시 목적을 잃었는데 왜냐면 그게 대학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 잡을 만한 목적이 필요했죠. 또다시 한 번 더 1등의 성취감을 거머쥐기 위한 그것이 바로 신춘문예였어요. 넌 소설가 할 거야. 넌 특별한 사람이 될 거고 너는 천재야. 넌 글쓰기 천재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대학 시절 안에 등단을 해서 내가 천재라는 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증하겠다. 그런 야물딱진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당시에 그냥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의 사람이었어요. 농익은 사유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문장 몇 장 남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찌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끌어오르는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었어요.
소설 쓰는 게 되게 즐겁다고 그 학회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나눴었는데 입버릇처럼 그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저에게 세뇌라도 시키고 싶은 것처럼.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즐거워야만 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쓰기가 만약에 즐겁지 않으면 난 어떻게 특별해져? 난 어떻게 특출나져? 나는 어떻게 유일해져?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천재일 수 있는 분야는 소설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멈추면, 이것에 재미가 없다고 내 스스로 말해버리면, 이것을 못하겠다고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잖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은 알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먼지잖아요. 먼지. 모든 인간들은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미물이죠. 기후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 지구 환경을 점점 파괴해가는 미물치고는 좀 파괴적인 그런 미물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소설을 썼고 퇴고를 했고 모임을 만들고 또 소설 쓰고 또 신춘문예 내고 또 백일장 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막 스쳐갑니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그리고 휴학한 1년 동안 소설에 그래도 주로 몰두를 해 있었어요. 소설 쓰기에. 다른 것들보다는. 몇몇 백일장에서 상도 받았고 제 이름으로 된 소설책도 펴내기도 했어요. 물론 독립출판이었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총 80회 가까이 되는 신춘문예에 소설을 투고했고 이 80회 가까이의 소설에서 단 한 편도 본선에는 진출을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 계속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내가 소설에만 몰두하면 일단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건 접어야 되겠죠. 이것에만 온전히 몰두하면 그리고 내가 진짜 인간이 되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 그리고 괜찮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소설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일단 소설 천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내가 80회나 냈는데 안 됐으면 솔직히 소설 천재는 1회 만에 돼야지 소설 천재죠. 80회 동안 안 됐는데 무슨 소설 천재입니까? 자그마한 백일장에서 상도 못 받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거를 몸소 배운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수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도 다 되는 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사실 특히 예술이 그렇잖아요. 노력이 다가 진짜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첫 번째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 느슨한 글쓰기. 내가 막 이만큼 쓰겠어. 막 A4 용지 4장씩 매일매일 쓰겠어. 이거보다는 느슨한 목표를 잡는 글쓰기가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되기 혹은 이방인 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마지막을 이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순간 이방인인 척을 많이 했어요. 이 사회로부터 버려졌고 소외받는 척 그렇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왜냐면 몇몇 친구들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나는 우선은 젊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남들 누리는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보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력과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도 이 이방인 되기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이런 게 단순히 사회의 약자거나 소수자거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내가 소수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방인의 그 약자의 위치에 있다면 뭐 가난, 고독, 외로움, 절패감, 절망감, 낭떠러지 이런 감각이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시야가 있으니까요. 인간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꽤나 이 마이너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늪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저도 스스로 제가 소수자고, 약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정체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은 되게 마이너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를 따져보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되게 사회에 발 딛고 서기가 좋은 자리,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 상태를 봤을 때 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을 달리 볼래야 달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설도 노력으로 다 돼. 열심히 하면 다 돼. 열심히 한번 해봐. 다 될 거야. 우월하게 남들을 깔아보면서 생각했던 그 대학생의 그 저라는 인간은 굉장히 기득권의 마인드를 답습한, 즉, 이 매희저한 기득권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등단을 못했을 때 항상 문제 삼았던 것이 등단이라고 하는 문단 시스템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등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이 좁은 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왜 어떤 글만 등단을 시켜주냐? 이런 분위기의 글, 다양한 분위기의 글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맥락의 글만 이 등단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기득권 중심주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면 사실도 맞아요. 근데 그냥 그때 당시 저를 떠올려 봤을 때 내 실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문단이 저지경이다. 등단 시스템이 요지경이다. 이렇게 내가 거길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되게 많이 문제 삼고 이 얘기가 마치 되게 가치 있는 얘기인 것처럼 사람들이랑 떠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이 등단이건 문단이건 이런 걸 문제 삼을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예창작으로 좋은 대학 그 1등이라고 말해지는 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육을 정말 성실히 잘 받았죠. 무엇보다 저는 글을 쓰는 동료들이 있었고 소설가이면서 교수인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소설 첨삭도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그 안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등단이라도 해버렸으면 어떡할까? 정말 그 상황이 오히려 지금은 두렵네요. 내가 그때 등단을 해버렸으면 되게 오만한 사람이 되었겠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막 이게 다 내 능력이고 내가 막 천재라서 그렇고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기회가 많았고 소설 쓰기를 노력할 수도 있는 좋은 상황이었어요. 문예창작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도 속해 있었죠. 근데도 안 됐다. 이거를 인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용기겠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 노력해도 안 된 상황에 참 감사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소설가라는 직업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서 든 생각이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문단 내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내면 팔리고 잘 팔리고 강연도 잘 팔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막 사람들 많이 와주고 그런 문단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문학계 셀럽 그런 사람이요. 지금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은 뭐 이슬아 작가, 그 김하나 작가, 아니면 막 김영하 작가님, 아니면 무슨 박상혁 작가 이런 사람들처럼 문학계 셀럽이 되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등단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타 작가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좀 더, 문단에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좀 더 뾰족하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문단에서 굳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셀럽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작은 공동체가 생겼다 보니까
그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설을 써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목소리의 양보다 이렇게 지금 내가 유튜브나 혹은 이렇게 팟캐스트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주는 양이 훨씬 많다면 나는 굳이 소설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싶긴 한데 그 마음은 좀 적당히 지금 좀 눌러져 있는 상태고, 이게 눌러져 있다,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또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이 사회의 지식인층으로서 대우받고 싶다, 그런 욕망도 있었어요. 참 이 욕망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까 싶긴 한데 저도 참 드러내는 입장에서도 부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보여지기에 똑똑한 사람, 보여지기에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되려고 결국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거고, 내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 속에 그 사람이 되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싶은 거예요. 저는 아직 되게 굉장히 작은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상을 하나 올리거나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셀럽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진짜 유명해져 버린다면? 저는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의 욕망을 알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좋을까? 또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딱 잡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너무 과하게 막 번식시키고 욕망을 막 분출하고 아예 또 숨기겠지? 자기 욕망을 막 미친 듯이 쏟아오르는데 막 숨기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 자존감을 채우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저가 그랬듯이 잘못 해석하는 거, 들여다볼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노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었을 때 그 방향은 그래도 제대로 깃발을 꽂던지, 그 방향의 정보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불도저처럼 어떤 것 하나에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전에 그 나의 욕망을 좀 분석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소설가가 되어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 저처럼 뭔가 어떤 과한 욕망 혹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계시다면은 그 욕망을 뜯어보시기를 정말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욕망을 뜯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 다뤄봐도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살살살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느슨하고 작은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조합원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알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 조합원으로서 메일을 주셔도 좋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든지 제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들이나 혹은 제 이야기에 있어서 불만이나 뭔가 문제 제기 같은 것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팟빵 댓글에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그것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읽히기를 원하는 닉네임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캐스트에서 사연이 읽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부분도 고지를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살살살지@gmail.com 스펠링은요. salsalzee@gmail.com 그냥 살살살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살살살지 같은 메일 주소와 같은 계정이에요. 인스타그램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업로드와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시고 조합원으로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팔로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살살 살아봐요. 감사합니다.